한동대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뭐,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살리고, 우리 한국이 전 세계를 살리자. 지금 미국과 유럽은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바로세우자. 이런 목표를 갖고.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싸우고, 그리고, 적어도 열심히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또 이때가 사실 승리를 많이 했고, 뭐 우리가 4월 달에도 차별금지법 나왔을 때 막고 또 교과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자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장시간 또 귀한 강의를 많이 해주신 우리 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일단. 예, 이런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또 질문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출석부가 계속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서명을 안 하신 학우들 꼭 서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명 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고 나가실 때 꼭 서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싶었지만 못 듣는 학우들, 못 온 학우들에게는 한국말 신학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 성민 학우가 그것을 업로드를 시킬 거예요. 모든 자료가 또 거기 올라갈 거니까 그거를 보고 또 참고하면 되겠고요. 특별히 제 강의를 듣는 학우들은 이 강의를 듣고 한 장의 리플렉션 페이퍼를 쓰면 엑스트라 크레딧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을 많이 했지만 혹시 못 들은 학우 있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질문을 조금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평을 먼저 하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서경선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논평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 크레딧을 받을 수 있어요. 질문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좀 벌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논평을 먼저 하고 질문을 좀 마음껏 자유스럽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길 교수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저도 여기 가입을 해서 이메일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데 어떤 데는 하루에 3번씩, 4번씩 이게 메일이 날라올 정도로 굉장히 또 열심을 다해서 하고 계신데 이 이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점잖은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지금 이런 걸 차별하면 잡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언제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도 올지 모르거든요. 이런 작업을 안 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제 논평을 부탁을 했을 때도 제가 우리 김 교수님 자료를 통해서 좀 읽어보면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 교수님 지난번에 창조가 국제학술대가 한동대에서 벌어졌을 때 아마 이 강의가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가 돼서 그냥 한번 꽉 찼어요. 그래서 교수님께도 우리가 한 번 더 초청을 좀 드리겠다 해서 이제 오신 걸로 압니다. 한 3가지 포인트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 발표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동성애에 대한 매스컴을 통한 보도와 학문적이나 업적이라고 소개된 자료들을 잘 분석하셔서 동성애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는 유전도,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치유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많은 학문적인 자료들이 오히려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자의 입장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매스컴에서 그들의 입장에 근거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창조하신 성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합니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성적 이끌림은 비정상적인 가족관계나 인간관계 등에서 기인한 후천적인 학습의 과정에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큼에 대하여도 동감합니다. 둘째, 동성애의 피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20세기의 치명적인 질병인 에이즈가 동성애자들과 마약 중독자들에게서 관찰되기 시작하면서 동성애를 통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연구되었습니다. 길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동성애는 학문, 성교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함으로써 여러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남자 동성애자 가운데는 가운데서 이제 여성 파트너는 학문이 심하게 훼손돼요.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할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매우 불행한 삶을 영위하는데,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보다 동성애자가 겪는 고통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성애를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용납하고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는 입법운동의 폐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를 휩쓴 이른바 성애자의 프리섹스, 이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서구 사회의 도덕적인 몰락을 가져왔고요. 이로 인해서 기독교가 급속히 약화된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제 에이즈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운동이 시작되어 확산되면 가정의 파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 수도 많지 않고 국민 전체에서 동성애를 용납하는 수준도 서구 사회와는 차별화되는 상황에서 일부 진보 세력에서 꾸준히 인본주의를 앞세워서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동성애를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동성애를 교육하고 용납하고 조장하는 모든 시도에 대하여 강력한 방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발제를 해주신 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 교수님 또 아주 잘 요약해 주시면서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한 책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같이 동력할 수 있는 후원, 여기 설명할 수 있는 종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서명을 하는 이 용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나갈 때 이걸 많이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요. 혹시 질문 아까 있었는데 질문 혹시 받기 전에 또 우리 아까 현 교수님도 계셨고 또 제 교수님도 오셨는데 혹시 참고로 또 발언해 주실 부분 있으시면 교수님.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질의를 먼저 듣고 또 교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죠.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고 크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생명과학부 전문가라고 합니다. 김 교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 전문가라고 합니다. 아까 동성애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치유가 가능성이 있고 또 완치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확한 치유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학적이거든요. 제가 상담 이쪽 인문계통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실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한 부분은 이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과학적 자료 그것을 반박하는 데 제가 좀 힘을 많이 쏟았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동성애자였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제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이원화 목사님이 아주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40세까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40세까지 이제 동성애를 하고 음식 술집도 하고 하다가 결국 40세 때 빠져나오거든요. 빠져나오는데 이제 물론 빠져나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요인이 있었겠죠. 요인이 있었는데 그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동성애자들 분류를 하면은 그냥 한두 번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또 이제 우리가 술이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술도 뭐 그냥 한두 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한두 번 먹고 또 뭐 그냥 일상생활 하다 또 막 마시고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걸 끊지 못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 환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다 이러면 거의 뭐 많은 사람은 쉽게 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정말 알코올 중독의 환자라면 정말 끊기 어려운 사람은 그 중에 일부분이 일부. 그러니까 지금 왜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전체가 그냥 하나로 오해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동성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자기가 의지만 가지면 아까 어떻게 치유하는 건가 자기가 결심만 하고 우리 술 끊는 것처럼 담배 끊는 것처럼 결단을 내리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결단입니다. 내가 정말 이걸 끊어야 되겠다 하는 자기 결심 그게 치유의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많은 동성애자들은 그것만 있어도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말 깊이 들어간 사람들, 우리 알코올 중독 환자. 근데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그쪽 치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어렵다고 그럽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도 마찬가지. 깊이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정말 나오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아까 뭐 첫째는 자기 어떤 결단. 내가 이거 꼭 끊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많은 어떤 도움. 여기서 도움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거는 한번 동성애에 깊이 빠졌다가 빠져나온 사람의 지지, 격려. 그게 중요한 건데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술도 혼자 힘으로 못 끊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 환자 입원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알코올 중독 환자 치료 센터에 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애도 정말 깊이 빠지면 동성애 치료 센터에 넣어야 됩니다. 혼자서 끊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도 결심하고 들어가서 이제 자꾸 어떤 프로그램이라 할까, 그 상담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것도 듣고 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 좀 이렇게 하면 또 나와서 또 실수하면 또 다시 들어가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음속에 어떤 잠재된 경향은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없어질 수 있지만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코올 치유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심리적인 치유 방법만 있고 아니면 약물적인 치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제 생각에 동성애를 치유하는 약물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동성애를 치유하는 약물은 차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동성애를 치유하는 그 아까 케이스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의사분이 생물학적인 처리를 하셔서 치유를 하시는 건지. 그 저도 이제 그거 깊이 들어가면 저도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그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이 있으면 이렇게 안정제를 주잖아요. 안정제 자체는 정신질환을 고치는 건 아니지만 정상을 약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뭐 동성애에 대한 이제 성적인 욕구를 감퇴시키는 것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이 있지만 장성애 자체를 치유하는 건 없고요. 어떤 정상을 완화시키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정도. 네. 또 다른 질문.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자기 소개하시고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성년식에 대한 선생이기도 하고 또 성년은 성년센터에서 성교육을 하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들었어요.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 대표의 황채윤 대표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의 그 발달하는 시기도 각자 다르고 그것은 다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자기가 남성이라고 인지를 하더라도 자기가 남성의 모습처럼 살고 싶은지 여성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이런 것도 다 다른 개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발달하는 시기도 다르고 다 각각 다른 개념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말을 해야 될지도 참 어려운 개념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지. 그러니까 성적 지향하고 아까 성별 정체성 그 차이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적 지향은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느냐 여자를 좋아하느냐 그게 성적 지향입니다. 성 정체성 요거는 이제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하고 동성애 그런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 사실은 여러 사람들의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몇 가지 7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젠더도 그게 어떻게 자기가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인식하게 되느냐 그 참 어떻게 참 신기하잖아요. 신기한데 아무튼 그게 이제 후천적인 이렇게 어떤 영향을 주로 받겠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타고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심리적인 어떤 정량이나 또 몸, 육체 이런 몸 자체가 뭐 남자인데 여성이 있으하다든지 목소리가 그렇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다양한 요인 우리가 그걸 뭐 꼭 집어서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게 형성이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아주 어린 나이에 그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나이 들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 아까 한채연 그분들 이제 그분들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하시는데 이제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어릴 때 형성이 되고 그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어릴 때 형성이 되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되려고 한 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 맞아요. 그 사람이 뭐 내가 동성애자 되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부모, 친구, 문화 모든 다양한 그 요인에 의해서 그 사람 마음에 그게 떨어지고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 사람 마음에 잘 떨어지고 그게 자꾸 이제 성장을 해서 자기 마음 완전히 이제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씨앗은 외부에서 왔을지 몰라도 외부에서 와서 그거를 키운 것은 자기다. 그거를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도록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은 이제 아주 어릴 때가 아니라 이제 어른이 돼서 완전히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가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걸 또 이제 행동을 옮기고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뭐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다. 뭐 나는 어쩔 수 없다. 뭐 나는 그런 씨앗이 떨어져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주장이라는 거 그렇죠. 그쪽 주장이죠.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
제스학부 최이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알아보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더 여자같이,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여자같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 행동 양식이나 그런 게 남들이 보기에는 여자 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좀 여성적인 그런 거를 보고 이걸 차별하는 거를 금지하는 법을 그렇게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이거를 반대해야 되는 거를 동성애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동성애 반대 법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예를 들면서 이거는 그런 다른 거라라고 억지 주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저는 들렸어요. 질문자의 질문이. 질문이 지금 말하는 게 더 어려워가지고 아까 말한 건 더 어려운데, 일단 네. 지금 뜻은 동성애하고 트랜스젠더가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게 아니라 동성애